야, 이 도둑년아! 신우이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죠. 15년 동안 우리 오빠가 번 돈 다 훔쳐간 거 아니야? 저는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거짓말. 그럼 2천만 원이 어디 갔어? 오빠 통장이 다 비어 있다고. 아주버님이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듭니다. 복도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어요. 도둑질해놓고 시치미 떼지 마. 경찰 불러. 휴대폰을 꺼내면서 소리칩니다. 정말 아니에요. 저는 닥쳐, 이혼한 년이 뻔뻔하게.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예순이 넘어서 도둑 취급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가방 안에 든 변호사 명함을, 1년 전에 작성된 공증 유언장을, 그리고 곧 이 모든 걸 뒤바꿀 진실을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이야기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연아입니다. 올해로 62살이 되었죠. 이 골목에서 순댓국집을 운영한 지도 벌써 15년째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지 1시간이 지났는데 밖으로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어요. 여름 끝자락의 비는 이렇게 거칠고 무자비하죠. 가게 앞 골목길에 고인 빗물이 하수구로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봅니다. 손님은 12명. 예전보다 확실히 줄었어요.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이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있거든요. 30년 된 이 건물도 언제 철거 통지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연아 씨, 월세를 좀 올려야겠어요. 어제 건물주가 들렀을 때 한 말입니다. 현재 월세가 80만 원인데 100만 원으로 올리겠다더군요. 요즘 같은 장사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그래도 이곳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새로 장사를 시작할 나이도 아니고 무엇보다 이 가게가 제 삶의 전부거든요. 마지막 행주지를 끝내고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급니다. 늘 하던 대로 계산대 서랍을 확인하고 현금을 세어보죠. 오늘 매출은 18만 원. 재료비와 임대료를 생각하면 넉넉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비는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가게 유리문에 빗방울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투둑투둑 소리를 냅니다. 형광등을 끄고 나니 가게 안이 어둠에 잠기죠. 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립니다. 핸드백을 챙기고 우산을 펼칩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예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니 택시를 타고 싶지만 요즘 같아서는 택시비도 아껴야 하거든요. 문 손잡이에 손을 대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똑똑똑. 3번의 규칙적인 노크음이죠. 죄송해요. 영업 끝났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대답하지만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됩니다. 똑똑똑똑. 이번에는 좀 더 급하게 들려요. 형광등을 다시 켜고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빗줄기 때문에 밖이 잘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 서 있는 것은 분명해요. 검은 우산도 없이 비에 흠뻑 젖은 남자의 실루엣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지금 문 닫았어요. 내일 아침에 다시 오세요.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지만 남자는 여전히 문을 두드립니다. 이상하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미 돌아갔을 텐데 말이에요. 문고리에 손을 대고 조심스럽게 문을 조금 엽니다. 틈 사이로 차가운 빗바람이 들어오면서 얼굴을 때리죠. 뭐 때문에 그러세요? 남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15년 전 기억이 한순간에 되살아나죠.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얼굴. 그래도 그 눈만은 분명합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1,000만 원의 빚을 남기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전 남편 이도연이었어요. 연아야.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더욱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 처참하죠. 하지만 동정심이 들기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이 여기 왜 나타나요? 문을 꽉 잡고 서 있지만 손이 떨리고 있어요. 15년 동안 잊으려 애써온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난리를 치던 날들,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 말이에요. 잠깐만, 얘기 좀 하자. 이도연이 한 발짝 가까이 다가옵니다. 술 냄새와 함께 오랫동안 씻지 않은 몸에서 나는 냄새가 코를 찌르죠. 얘기할 거 없어요. 돌아가세요. 문을 닫으려 하지만 그가 발로 문을 막습니다. 예전처럼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고집스러운 모습이에요. 제발, 한 번만. 그의 목소리에 애원하는 기색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연민이 들기보다는 경멸감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15년 전 그날 밤처럼 비가 내리고 있고 똑같이 애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빗물이 신발 안으로 스며들어 발가락이 차가워집니다. 가게 안 형광등이 깜빡거리면서 불안정한 빛을 던지죠. 이 순간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15년 동안 아무 소식 없던 남자가 하필 오늘 밤, 이 비 오는 밤에 나타났다는 것 말이에요. 이도연이 문 앞에 서서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분노와 경멸감,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스며드는 연민이 뒤섞여 있어요. 연아야, 정말 배가 너무 고파. 한 끼만 달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는 것처럼 들려요.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옷은 너무 헐어서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죠. 한 끼요? 지금 와서 한 끼 달라고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15년 전 그가 사라진 후 혼자서 딸을 키우며 얼마나 굶었는지 모르거든요. 하루 한 끼로 버틴 날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제발, 그냥 한 그릇만. 이도연이 두 손을 모으며 고개를 숙입니다. 거지 같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한때는 제 남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외면하기에는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아픕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들어와요. 하지만 먹고 나면 바로 나가야 해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젖은 신발에서 물이 떨어져 바닥에 웅덩이를 만들어요. 냄새가 더 심하게 느껴지죠. 며칠을 굶은 듯 볼이 푹 들어가 있고 손목도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앉으세요. 구석진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요. 예전에는 당당했던 어깨가 이제는 완전히 구부러져 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다시 켜고 남은 순댓국을 끓입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려요. 그동안 이도연은 말없이 손을 비비고 있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에 때가 끼어 있고 손톱은 깨져서 거칠어져 있어요. 뜨거운 순댓국 한 그릇을 그 앞에 놓습니다. 김치와 깍두기도 함께 가져다 주죠. 이도연이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손이 떨리고 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그가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마치 몇 년 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아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중얼거리면서 국을 후루룩 마십니다. 예전에는 예의 바르게 먹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급하게 먹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15년 동안 뭘 하고 살았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이도연이 숟가락을 든 채 잠시 멈춰요.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이랬지. 대답이 모호합니다. 고개를 들어 제 얼굴을 바라보는데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어요. 15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 느껴지죠. 연대보증 때문에 파산했잖아. 그때 너랑 지영이를 지키려면 내가 사라지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지영이는 우리 딸 이름입니다. 지금은 31살이 되어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아빠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지키려고요? 지키려고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참아두었던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당신이 사라진 후에 빚쟁이들이 얼마나 찾아왔는지 알아요? 지영이 학교까지 쫓아가서 난리를 쳤다고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이도연이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이에요? 15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이 가게 차리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써 참아요. 이 남자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연아야, 나도. 지영이는 아빠가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버지의 날만 되면 울었다고요. 이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뒤늦은 후회가 스며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 지영이를. 안 돼요. 지영이는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했고 당신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요. 단호하게 잘라 말합니다. 딸을 다시 아프게 할 수는 없어요. 이도연이 나머지 국을 다 마시고 그릇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놓아두었던 낡은 보따리를 가져와요. 헌 이불로 싼 것 같은데 모서리가 다 해져 있죠. 이거 잠깐 맡아줄 수 있어? 뭔데요? 중요한 건데. 며칠 후에 다시 가져갈게.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싫어요. 당신 물건 맡아줄 이유 없어요. 제발. 갈 곳이 없어서 그래. 며칠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집니다. 하지만 또다시 속을 수는 없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도연이 한숨을 깊게 쉽니다. 그리고 보따리를 구석 테이블 밑에 살짝 밀어 넣어요. 그냥 여기 두고 갈게. 나중에 올 테니까. 야, 이도연 씨. 하지만 그는 이미 일어나서 문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고마웠어, 연아야. 정말 고마웠어. 문을 열고 다시 비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등이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아요. 몇 걸음 가다가 뒤돌아보는데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이 처량하게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가게 안이 다시 조용해져요. 하지만 구석에 남겨진 보따리가 계속 신경 쓰입니다. 대체 무엇이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오늘 밤 나타난 걸까요?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닐 것 같아요. 이도연이 떠난 후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어요. 구석 테이블 밑에 놓인 보따리가 계속 시선을 끕니다. 뭘 감추려는 거지? 중얼거리며 보따리 쪽으로 다가갑니다. 헌 이불로 싼 것 같은데 매듭이 단단하게 묶여 있어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만져보니 뭔가 단단한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고민 끝에 매듭을 풀어봅니다. 이불을 펼치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져요. 두툼한 현금 다발 몇 개와 은행 통장들, 그리고 병원 서류 봉투가 나타납니다. 이게 뭐야? 손이 떨리면서 현금 다발을 집어듭니다. 5만 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어요. 대충 세어보니 한 다발에 5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발이 4개나 있어요. 통장을 하나씩 펼쳐봅니다.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모두 이도현 명의로 되어 있죠. 첫 번째 통장을 열어보는데 입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20만 원, 30만 원. 매월 꾸준히 입금된 기록이 보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15년 전부터 시작되었어요. 그가 사라진 바로 그때부터 말이죠. 다른 통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은 다르지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입금이 되어 있어요. 어떤 달은 10만 원, 어떤 달은 50만 원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병원 서류 봉투를 집어듭니다. 겉봉에 서울대학교 병원이라고 인쇄되어 있어요. 안에서 진단서 여러 장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진단서를 펼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진단명 최장암 사기, 기대여명 한개월 내외, 발행일 2026년 1월 10일. 손에서 종이가 떨어집니다. 진단서 날짜가 열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도현은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고 여기 온 거였습니다. 다른 진단서들도 확인해 봅니다. 반년 전부터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기였다가 점점 악화되어 지금은 사기까지 진행된 상태죠. 왜 이걸 나한테? 주저앉으면서 통장들을 다시 펼쳐봅니다. 15년 동안의 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입금일이 모두 매월 25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일이 25일이거든요.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메모가 하나 붙어 있어요. 이도현의 악필로 쓴 글씨입니다. 연아에게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이 돈은 15년 동안 모은 것이다. 지영이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모았다.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된 것 같다. 글씨가 떨려 있어서 읽기가 힘듭니다. 뒷면에 더 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 위험한 일일수록 돈을 많이 줬다. 여름엔 도로 포장, 겨울엔 제설 작업. 몸이 성한 날이 별로 없었지만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다. 눈물이 핑 돕니다. 그런데 분노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했어? 왜 혼자 이렇게 살았어?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메모를 계속 읽어봅니다. 빚쟁이들이 너희를 괴롭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내가 나타나면 또 찾아올까봐 무서웠다. 지영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보입니다. 이제 정말 죽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연아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돈을 전해주고 싶었다. 지영이한테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해줘라. 메모가 끝나고 밑에 통장 비밀번호들이 적혀 있어요. 각각 제 생일과 지영이 생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바보 같은 남자. 눈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모든 돈이 15년간 그가 목숨 걸고 번 돈이었어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을 다시 펼쳐보니 마지막 입금이 한 달 전에 되어 있어요. 아마 몸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현금 다발을 다시 세어봅니다.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통장들의 잔액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일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혼란스럽습니다. 받아야 하는 건지 돌려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도현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병원 진단서를 다시 봅니다. 기대여명 한개월이라는 글씨가 선명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어딘가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냥 모르는 척 할까? 하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한때는 같이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지영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지영이 번호를 누르려다가 멈춥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화하면 놀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가게 안은 형광등 불빛만이 흐릿하게 비추고 있어요. 보따리와 그 안의 물건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도현 씨, 당신은 정말 바보예요. 혼잣말을 하면서 고개를 젓습니다. 15년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 이유가 있었을까요? 차라리 함께 고생하는 게 나았을 텐데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이 보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도현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무서운 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도현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골목마다 돌아다니며 노숙자들에게 물어보니 한 할머니가 중앙공원 화장실 근처에서 쓰러진 남자를 봤다고 하더군요. 공원에 도착하니 벤치 옆에 이도현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죠. 이도현 씨, 정신 차려요. 어깨를 흔들어 보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급하게 119에 신고하고 구급차를 불렀어요. 응급실까지 함께 갔습니다. 간호사가 보호자 관계를 묻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설명해 줍니다. 췌장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있는데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중년 남자와 여자가 들어오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누구세요? 남자가 퉁명스럽게 물어봅니다. 이도현보다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아요. 정장을 말쑥하게 차려입었는데 표정이 불친절하죠. 저는 김연아라고 합니다. 도현 씨와 이혼한 와이프구나. 여자가 비웃으면서 말을 끊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브랜드 핸드백을 들고 있어요. 목소리에서 경멸이 묻어나죠. 저는 이도현 형 이도영이고 이쪽은 재수 씨 박순희입니다. 도영이 명함을 내밉니다. 건설회사 부장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쪽은 여동생 이미영이에요. 미영이 인사도 없이 병침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도현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더군요. 오빠, 왜 이렇게 됐어? 연락도 안 하고. 가족의 정을 보여주려는 것 같지만 어딘가 어색해요.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도현이가 많이 아프네요. 그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물어보니 도영이 귀찮다는 듯 대답합니다.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거든. 순이가 제 옆으로 다가오더니 속삭입니다. 그런데 이혼한 사이면 왜 여기 있어요? 병원비라도 노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작지만 날카롭게 들려요. 기분이 상하지만 참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연히 쓰러진 걸 발견해서. 우연이요? 정말 우연히? 미영이 뒤돌아보며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고 적대적이에요. 네, 정말 우연이요. 이상하네.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이가. 순이가 코웃음을 칩니다. 분명히 뭔가 의심하고 있어요. 도영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혹시 우리 동생한테서 뭔가 받은 거 없어요? 뭐요? 돈이나 물건 같은 거 말이에요. 표정이 날카로워집니다. 이들이 온 목적이 이거구나 싶었어요. 없는데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보따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정말이요?
우리 동생이 그동안 돈을 꽤 모았을 텐데. 미영이 끈질기게 묻습니다. 탐욕이 눈에 보여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쓰러진 걸 발견해서 데려온 것 뿐이에요. 그럼 이제 가보세요. 여긴 가족들이 있으면 되니까. 순이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마치 저를 쫓아내려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뭐가 궁금해요? 이혼한 사이에 뭐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도영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다른 환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해요. 조용히 하세요. 여긴 병원이잖아요. 조용히 하라고요? 당신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영이 일어서서 저를 밀어냅니다. 힘이 세서 뒤로 밀려났어요. 아,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이야말로 뭐 하는 거예요? 이혼한 남편 병문안 온 척하면서 뭘 노리는 거예요? 순이도 가세합니다. 둘이서 저를 앞뒤로 에워싸더군요. 정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왜 여기 있어요? 애들 교육비라도 더 받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교육비는 무슨. 저희 딸은 이미 다 컸어요. 그럼 위자료? 아니면 유산? 미영의 말이 점점 더해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좀 그만하세요.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요? 이혼한 여자가 죽어가는 남편한테 달려와서 뭔가 챙기려는 게 더 심하지 않아요? 순이가 비웃으면서 팔짱을 낍니다.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이 깨어나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 오빠, 정신 차렸어? 미영이 갑자기 살갑게 다가갑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이도연이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를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짓죠. 연아야, 왜 여기? 당신이 쓰러져서 데려온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목소리가 약해져 있어요. 얼굴도 어제보다 더 창백해졌습니다. 오빠, 이 여자 왜 여기 있는 거야? 보낼까? 미영이 못마땅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도연이 고개를 젓더군요. 아니야. 연아가 나를 살려준 거야. 살려줘봤자 소용없잖아. 어차피 얼마 못 살 텐데. 순이의 말이 너무 냉정합니다. 이도연의 표정이 일그러져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해 말했더니 도영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끼어들어요? 이혼했으면 남처럼 살아야지. 그래도 사람이 죽어가는데 죽어간다고 다 챙겨주나요? 당신이나 우리나 남이잖아요. 미영이 가세하면서 저를 또 밀어냅니다. 이번에는 더 세게 밀어서 벽에 부딪혔어요. 아파. 어깨가 아픕니다.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이도연이 힘겹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그만해. 연아한테 왜 그래? 오빠는 가만히 있어. 몸도 안 좋은데. 하지만 이도연이 계속 일어나려고 하자 순이가 어깨를 눌러버립니다. 갑자기 이도연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군요. 아파. 너무 아파. 얼굴이 일그러지면서 식은 땀을 흘립니다.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도영이와 미영이는 계속 저를 몰아세웠어요. 이제 그만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 없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모욕을 당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도현이 남긴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해요. 병원에서 돌아온 후 보따리를 다시 펼쳐봅니다. 아까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더 있는지 살펴보죠. 통장과 현금 밑에 낡은 수첩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다이어리입니다. 15년 전부터 쓴 것 같아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이도연의 글씨가 나타납니다. 2011년 3월 15일.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연아와 지영이를 위해 열심히 살자. 사라진 바로 그날의 기록이었어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건설 현장 막노동. 하루 10만 원. 몸은 힘들지만 견뎌야 한다. 연아가 좋아하는 순댓국집 차릴 수 있을 만큼 모아야지. 매일매일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한 흔적이 보입니다. 2012년 7월 20일. 원양선 일자리 구했다. 6개월 나가야 하지만 돈을 많이 준다고 한다. 연하 생각나겠지만 참아야지. 원양선까지 탔었구나 싶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13년 2월 5일. 지영이 생일이다. 선물 못 사주는 아빠라서 미안하다. 그래도 대학 갈 때까지 등록금은 마련해 줄 거다.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중간중간 연하에 대한 기록들도 나옵니다. 2014년 5월 25일. 연하 생일이다. 멀리서라도 축하해주고 싶다. 순댓국집 앞을 지나갔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야윈 것 같아서 마음 아프다. 그때 저를 지켜봤었구나 싶어서 소름이 돋습니다. 2016년 10월 10일. 연하가 웃고 있었다. 손님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은 것 같았다. 나 없어도 잘 살아가는 모습이 기특하고 고맙다. 뒤쪽 페이지로 넘어가니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요. 목표 연화가게 건물 사주기. 필요 금액 3억 원. 현재 모은 돈 5천만 원. 남은 기간 10년. 10년 후에는 제게 건물을 사주려고 했었나 봅니다. 그런데 암에 걸려서 계획이 무산되었겠죠. 2018년 12월 31일. 지영이가 결혼한다고 들었다. 좋은 사람 만났다니 다행이다. 결혼식에 가고 싶지만 참아야지. 축의금이라도 몰래 전해주고 싶다. 딸 결혼식에도 못 간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아려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기록이 있어요. 2025년 11월 15일. 몸이 많이 아프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2025년 12월 1일. 췌장암이라고 한다. 이제 정말 끝인 것 같다. 2026년 1월 5일. 연하를 만나고 싶다. 마지막으로 사과하고 싶다. 수첩을 덮으니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립니다. 15년 동안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싶어서 가슴이 미어져요. 문득 신혼 시절이 떠오릅니다. 비가 새던 작은 방에서 둘이 살았죠. 돈이 없어서 외식도 못하고 집에서 라면 끓여 먹던 시절이었어요. 연아야, 나중에 꼭 맛있는 순댓국 사줄게. 그때 이도연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약속을 지키려고 15년을 버텼던 거예요. 비 새는 천장을 함께 쳐다보며 미래를 꿈꾸던 밤들이 떠오릅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이었죠. 지영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더욱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아빠, 우리 언제 큰 집으로 이사 갈까? 어린 지영이가 물으면 이도연은 항상 이렇게 대답했어요. 곧 이사 갈 거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큰 집 사줄게. 그 약속도 지키려고 했었구나 싶습니다. 다만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에요. 수첩을 다시 펼치니 사진 한 장이 떨어집니다.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지영이가 5살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 속 이도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요.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죠. 제 어깨에 손을 올리고 환하게 웃고 있어요. 지영이는 아빠 무릎에 앉아서 손을 흔들고 있고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평범하게 함께 늙어갈 줄 알았죠. 왜 혼자 이렇게 고생했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중얼거립니다.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안타까움만 남아요. 15년 동안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는 도망간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방법은 틀렸지만 마음만은 진실했던 거죠. 바보 같은 남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지만 너무 늦어버렸어요. 밖에서 빗소리가 들려옵니다. 어젯밤처럼 세차게 내리고 있어요. 이 비는 이도현도 맞고 있을 거예요. 병원에서 쫓겨나서 갈 곳 없는 그 사람 말이에요. 수첩을 다시 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이 더 있어요. 사랑한다, 연아야. 미안하다, 지영아. 보따리를 정리하다가 수첩 사이에 명함 하나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마이너스 김정수 변호사라고 적혀 있어요. 뒷면에 이도현의 글씨로 메모가 있었죠. 만약을 위해 연아에게 모든 걸 남기고 싶다. 이상했어요. 왜 변호사 명함을 숨겨둔 걸까요? 혹시 뭔가 준비해둔 게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현 씨와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아, 이도현 씨요? 혹시 부인이신가요? 변호사가 반갑게 응답합니다.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전처인데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병원으로 가겠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이 있거든요. 1시간 후 김정수 변호사가 병실에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남자였어요.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병실에는 이도현과 그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도영이와 미영이는 변호사를 보자마자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의 김정수 변호사입니다. 명함을 나눠주는데 도영이 얼굴이 굳어집니다. 변호사는 왜 온 거예요? 이도현 씨가 1년 전에 의뢰한 일이 있어서요. 김 변호사가 서류 봉투를 열면서 설명합니다. 공증 유언장 작성을 의뢰하셨거든요. 유언장이요?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순이도 마찬가지로 당황한 기색을 보여요. 네, 이도현 씨께서 본인의 모든 재산을 전처인 김연아 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폭탄 선언이었어요. 병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죠. 뭐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도영이 벌떡 일어납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떨려요. 이혼한 여자한테 재산을 다 준다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것이거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친형제잖아요. 상속권이 있는 거 아니에요? 미영이 항의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젓습니다. 유언장에 따르면 형제분들은 상속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배제라니? 왜요? 순이가 목소리를 높이는데 다른 환자들이 쳐다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쳐서 읽어줍니다. 이유서에 따르면 형제들이 15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연하만이 자신을 도와주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줬다고요? 이혼한 사이에 뭘 도와줬다는 거예요? 도영이 저를 쏘아봅니다. 적개심이 가득한 눈빛이에요. 어제 쓰러진 이도현 씨를 병원에 데려온 것도 김연아 씨고 지금까지 돌봐주신 것도 연아 씨라고 들었습니다. 그까짓 거 가지고 전 재산을 넘긴다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이도현이 힘겹게 말합니다. 맞아. 내 결정이야. 목소리는 약하지만 의지는 분명해요. 오빠, 정신 차려. 이 여자가 뭘 해줬다고. 너희는 15년 동안 뭘 해줬어? 이도현의 말에 형제들이 할 말을 잃습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해요. 또한 유언장에는 김연아 씨가 원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재산을 딸 지영 씨에게 증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딸한테요? 제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네, 이도현 씨 딸이 차순위 상속자로 지정되어 있어요.
도영이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이 여자가 깨어낸 거예요. 증거 있어요? 유언장은 1년 전에 작성됐는데 당시 김연아 씨는 이도현 씨와 연락도 안 하던 상태였거든요. 변호사의 반박에 도영이 말문이 막힙니다. 공증인과 증인도 모두 있고 이도현 씨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도 확인됐어요. 미영이 갑자기 저한테 달려들어요. 당신이 뭔 짓을 한 거야? 어떻게 꼬드긴 거야?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순이도 가세해서 저를 몰아세웁니다. 15년 전에도 돈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돈 때문에 나타난 거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미리 연락한 것 같아요. 신고 접수된 폭력 사건으로 왔는데요. 경찰까지 부른 거예요? 도영이 당황합니다. 병원에서 신고했습니다. 환자분이 위험할 정도로 소란을 피우신다고요. 경찰관이 엄중하게 말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라고 병원에서 폭력을 써도 되나요? 폭력은 무슨? CCTV 확인해 보니 환자를 밀치고 보호자를 위협하신 것 같은데요. 경찰의 말에 미영이와 순이가 얼굴이 하얘집니다. 진정하시고 밖으로 나가주세요. 환자 안정이 우선입니다. 결국 도영이 일행은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나가면서도 계속 저를 노려봤지만 어쩔 수 없었죠. 병실이 조용해지자 이도현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제야 다 지켰다.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저한테는 너무 큰 짐이에요. 미안해. 하지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변호사가 제게 서류를 건네줘요. 시간 있으실 때 검토해 보시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도현이 제 손을 붙잡습니다. 연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의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바로 가게로 향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어제와 똑같은 정적이 감돌고 있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을 끓입니다. 순댓국을 끓이는 게 아니라 맑은 국물만 우려내려고 해요. 이도현이 좋아했던 그 담백한 맛으로 말이에요. 뼈를 우린 육수가 보글보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모습을 보니 신혼 시절이 떠오르죠. 그때도 이렇게 끓여줬었어요. 연아야, 내가 끓여준 국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때 이도현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과장된 칭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진심이었나 봐요. 국물이 충분히 우러나자 작은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병원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말이에요. 플라스틱 숟가락도 함께 챙겨서 비닐봉지에 넣었죠. 병원에 도착하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면회 시간이 지났지만 간호사에게 부탁해서 잠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환자분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간호사의 말이 무겁게 들렸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도현이 침대에 누워 있어요.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창백해졌고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었죠.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도현 씨? 작게 불러봅니다. 이도현이 눈을 뜨더니 저를 알아보고 미소를 짓네요. 연아야, 왜 또 왔어?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어요. 말하기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국물 좀 끓여왔어요. 드실 수 있어요? 보온병을 보여주니 이도현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 침대를 조금 올려서 앉을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몸이 너무 가벼워져서 깃털같이 느껴졌죠. 보온병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옵니다.
구수한 냄새가 병실 안에 퍼져요. 와, 이 냄새. 이도연이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마치 추억을 되새기는 것 같아요. 숟가락에 국물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줍니다.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받아 먹어요.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시라고 했죠. 맛있어? 응. 15년 동안 그리워했던 맛이야.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어요. 국물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한 숟갈씩 떠먹여 드렸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천천히요. 이도연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소중히 받아 먹었어요. 연아야, 고맙다. 뭐려? 정말 고마워. 이렇게 와줘서. 절반쯤 마시고 나니 이도연이 지쳐 보입니다. 숨이 가빠지고 있어요. 그만 드실래요? 조금만 더. 이 맛을 더 기억하고 싶어. 마지막 한 숟갈까지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어요. 15년 전에도 이 맛이었지? 네, 똑같이 끓였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그리울 줄. 이도연이 제 손을 잡습니다.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어요. 연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니야, 해야 해.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 목소리에 힘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너한테 너무 큰 짐을 지웠어. 혼자 다 감당하게 해서 미안해.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 괜찮아요. 지영이는 잘 크더라? 네, 아주 잘 자랐어요. 착하고 예쁘게.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안도의 표정을 짓더니 눈을 감습니다. 연아야, 손 잡아줘.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어요.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의 손이 더 차가웠죠. 나 이제 갈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아직? 아니야, 느껴져. 이제 정말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너 얼굴 보고 가니까 후회는 없어. 도연 씨, 고마웠어, 연아야.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말하고 나서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몇 번 와서 확인했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어요. 저는 계속 그의 손을 잡고 있었죠. 새벽 3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이도연의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연아야. 아주 작은 목소리였어요. 네, 여기 있어요.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손에서 힘이 빠졌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잠든 것 같은 평온한 얼굴이었죠.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가 와서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네요. 편안하게 가셨네요. 눈물이 났지만 슬프지만은 않았어요. 마지막에 화해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거든요. 병실에서 나와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지영이를 생각했다고 전해줬어요. 지영이는 울면서도 아빠를 이해한다고 했어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르기로 했죠. 이도연의 마지막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은 제게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뭘 해야 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제 그 순댓국집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이에요. 이도연이 15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그곳을 말이죠. 국물 한 숟갈로 시작된 이별이었지만 그 안에는 15년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이도현이 남긴 유언장에 따라 모든 절차를 밟았죠. 건물주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 건물을 사겠다고 했어요. 놀라워하더군요. 월세도 힘들어하던 사람이 갑자기 건물을 사겠다니 말이에요. 정말 사시겠어요? 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이도연이 남긴 돈이면 충분했거든요. 15년간 모은 그 소중한 돈으로 말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등기를 넘겼습니다. 이제 이 건물은 제 것이에요. 재개발 얘기가 나와도 더 이상 쫓겨날 걱정은 없죠. 가장 먼저 한 일은 간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연화순댓국에서 도연국밥으로 말이에요. 간판 업체 사장이 이상하게 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새 간판이 달리는 날 지영이가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 보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이름으로 간판 달았네요. 응, 그래야 할 것 같아서.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영이가 제 어깨에 기대더군요. 딸도 많이 성숙해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 안쪽 벽에는 사진 2장을 걸어놨습니다. 하나는 신혼 시절 우리 부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젊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죠. 다른 하나는 이도연의 수첩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노동복을 입고 공사장에서 찍은 것 같아요. 힘들었을 텐데도 환하게 웃고 있더군요. 아마 연아와 지영이를 생각하며 찍었나 봐요. 이 사진들 보면서 일하실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물어봅니다. 네, 그 사람도 함께 일하는 것 같아서 좋아요. 실제로 그런 기분이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요즘은 손님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소문이 나서 그런지 멀리서도 오시더라고요. 특별한 걸 바꾼 건 아닌데 말이에요. 똑같은 순댓국을 끓이고 있을 뿐이에요. 사장님, 국물 맛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뭔가 다른 맛이 나요. 아마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장사가 아니라 이도현과 함께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진 속 이도현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혼잣말로 인사합니다. 대답은 없지만 마음이 따뜻해져요. 문득 젊은 커플 손님이 한 질문이 생각납니다. 사장님, 이 국물은 뭔가 특별해요. 비법이 있나요?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었죠. 이 국물은 그 사람이 지켜준 인생이에요. 커플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저에게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1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멀리서라도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말이에요. 가스레인지를 끄고 불을 정리합니다. 내일도 새로운 손님들이 올 거예요. 따뜻한 국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제 알겠어요. 사랑이란 함께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때로는 떠난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기도 한다는 걸 말이에요. 이도연은 죽었지만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매일 아침 국물을 끓일 때마다 손님들을 맞이할 때마다 함께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간판 불을 끄고 가게 문을 잠급니다. 도연국밥이라는 글씨가 어둠 속에서도 빛나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네요. 그중 하나는 분명 이도연일 거예요. 여전히 저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어요. 내일 아침에도 국물을 끓일 거예요. 그리고 그 국물을 통해 이도연의 사랑을 전해줄 거예요.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억이니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